아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과 인구가 많은 대륙 아프리카. 전 세계 영토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15%인 14억 명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죠. 아프리카 대륙은 다른 곳들에 비해 경제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아프리카에서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나이지리아인데요. 나이지리아 1인당 소득은 250만원. 한국이 12배 정도 높습니다. 연간 온도 38도를 넘는 날이 상당히 많고 겨울에도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드물다 보니 이번 사태로 아프리카가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MIT 계산과학 연구진들의 발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에서 이번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연구진은 온도가 3도에서 17도 사이에 비교적 추운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현재 계절이 여름이거나 연간 평균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전 세계 확진자의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카심 부카리 MIT 교수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기온이 높아지면 바이러스 세력이 약해지지만 감염이 덜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이죠. 남아공,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핵심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2월까지는 전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유럽연합의 재난위험관리 지식센터가 위험관리 지수로 분석한 결과 세계에서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소말리아, 2위가 중앙아프리카, 3위가 남수단 등 상위권 대부분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있다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BBC의 보도에 따르면 WHO는 아프리카가 중국, 유럽, 미국에 이어 네 번째 집단 발병 지역이 될 수 있다 경고하였고 유엔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3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세상과 작별하고 3천만 명을 빈곤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를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프랑스의 TV 채널 LCI가 진행한 토론에서 파리 코챙 병원의 장폴 미라 실장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백신 실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자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프랑스 국립보건의학 연구소의 카밀 로트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사실 아프리카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를 고려하고 있지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샀죠. 여기에 일본과 중국은 아프리카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조를 해주는 것이라며 댐, 수도시설, 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해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돕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고 만약 이들이 제때 갚지 않으면 토지나 항구 등의 사용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매매 중인 토지 규모는 영국 국토의 8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처음에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해준다며 접근해 토지를 대규모 사들인 뒤에 약속과는 다르게 바이오 연료용 작물 생산을 주로 생산하고 오직 일부에서만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70%는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죠. 이에 결국 모잠비크의 에스테반 농민 조직 대표는 단 한 명도 일본이 아프리카 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당장 중지해라. 라며 일본이 사업을 명목으로 아프리카인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이 아프리카 농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통보하는 방식인데다가 토론회에는 아프리카 농민들이 참여할 수조차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아프리카에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주고 있죠.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 아프리카를 위해 개발한 쌀 품종은 총 55개, 아프리카의 특성인 가뭄, 염분, 병해충 등에 강하고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심고 빠르게 수확이 가능한 데다가 맛과 소화력도 훌륭해 아프리카에서는 쌀 한류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쌀 품종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세네갈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는 은다인 신뚜레는 한국이 개발해준 이슬이 쌀은 기존에 사용하던 쌀보다 요리할 때 물과 기름이 적게 들고 맛도 좋다. 그래서 더 비싸게 팔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네갈 농업연구청은 한국의 이슬이 품종의 재배 면적을 2018년 500헥타르에서 올해 6,000헥타르로 늘렸고 내년에는 2만 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달라 라며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한국이 기조 발언을 해달라
부탁한 뒤에 한국은 모잠비크, 가봉,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남아공 등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마스크의 지원을 결정했고, 놀랍게도 상당수 국가들의 이미 한국산 방역 물품들이 도착해 드디어 아프리카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정한 친구다.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또 날아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SK하이닉스가 미국 IT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간 최소 3조 원 규모의 반도체를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제재로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 수 없게 된 하이닉스가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초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은 이달 말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즉 CEO와 만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는 반도체 매출 규모는 약 3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빅딜인데요. SK하이닉스에 있어서 3조 원은 엄청나게 큰 매출처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3조 원이면 지난해 SK하이닉스 매출 26조 9,907억 원에 10%를 넘어서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할 제품은 서버용 D램과 낸드 기반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와 SoC 제품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번 협약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는 반도체 물량을 늘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SK하이닉스의 클라우드를 제공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양사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노베이션 랩을 공동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이노베이션 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문 기술이 합쳐진 일종의 협업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향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는 게 주요 목표이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 지난 8월이죠.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도 이 같은 협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SK하이닉스와 TSMC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제조업체와 즉 SK하이닉스가 되겠죠. 클라우드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되겠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사업 시작과 기존 반도체 설계에 도움을 얻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반도체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으로 미국발 화웨이 제재 충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화웨이는 지난해 SK하이닉스의 두 번째로 많이 반도체를 구입한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작년 주요 고객사를 제가 따져봤을 때 애플이 약 18.3%, 화웨이가 약 11.5%, 그리고 SK가 2.5%, 샤오미 2.4%, 그 다음 인텔 1.4% 순 정도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는 중단된 상태죠. 결국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난해 매출 26조 9,907억 원에 1% 수준인 약 3조 원이 급감할 수 있는 위기를 글로벌 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으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반도체 생태계 확장이 필수적인데, 클라우드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반도체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SK하이닉스에게 급선무였던 만큼 이런 SK하이닉스의 사업 다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미국으로 인해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한숨 쉬어가게 되는 반면 중국 화웨이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통신장비 시장 세계 1위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이 5G 통신장비 부품 중 미국산 부품이 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높은
전파, 미국 정부가 계속 부품 공급을 막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제 화웨이의 최신 5G 기지국 통신 장비를 분해해 분석한 결과 미국 제품이 전체의 27.2%였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고, 또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 통신 장비에서 순수 중국산 부품의 비중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는 미국 부품 비중을 기존에 1%까지 줄였지만 통신 장비는 여전히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탈미국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미국의 화웨이 기술 봉쇄 정책이 계속될 경우에는 세계 1위인 통신 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실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5일 보안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의 미국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반도체의 공급을 막는 제재안을 발동했고, 아시겠지만 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를 화웨이에 팔 수 없게 한 것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죠. 중국의 테크 굴기를 이끌고 있는 이 화웨이가 더 이상 스마트폰, 통신 장비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고,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도 이 제재를 따라야만 합니다. 화웨이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달 미국 정부 제재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 최대한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며 대비에 들어갔죠. 하지만 한국, 미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 사실이고, 특히 스마트폰에 비해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통신 장비는 타격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0% 수준으로 미국 부품을 쓰는데 어떻게 장비를 생산하겠어요, 여러분? 실제 화웨이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이 FPGA 프로그래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량 미국 레티스 세미컨덕터와 자일링스, 최근에 AMD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지국 전원을 제어하는 반도체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통신 스위치 부품은 브로드컴 등 이 미국 기업 부품이 아주 다수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두 화웨이 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들이죠. 저거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반도체예요. 또 화웨이 통신 장비에는 미국산에 이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등 한국산 부품이 또 많았고, 일본산 부품은 TDK와 세이코, 앱손 제품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국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중 60%가 대만 파운드리, 즉 TSMC가 생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이후에는 이런 부품들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16나노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못 쓰게 하고 그 이상은 쓰게 해주겠다, 이런 또 허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제재에 대한 허락을 해준 것은 제가 또 추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등 기타 경쟁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화웨이는 전세계 5G 기지국 시장에서 점유율 35.7%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24.6%인 에릭슨, 3위는 15.8%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노키아, 그 다음 삼성전자는 13.2%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4위인 상황입니다. 화웨이가 자국 5G 수요를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제재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저 수치는 아마 급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급락한 점유율만큼 4위권 업체까지 딱 3분의 1씩만 나눠주게 되더라도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급속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달 초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죠. 미국의 버라이즌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원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사실상 화웨이 제재의 덕을 본 점도 분명히 있으니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더욱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